MWC23이 이제 5가지 주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발표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GSMA가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자들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5G 엑셀러레이션, 5G 가속화와 이제 오픈넷을 주로 좀 5G 쪽에 정리를 했고, 그 이제 모빌리티 정도, 이 정도를 이 발표에서 커버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G 엑셀러레이션과 오픈넷은 아무래도 그 GSMA가 이동통신 사업자 측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MWC19를 한번 볼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MWC19가 제가 이제 MWC19가 그 전에 마지막으로 간 MWC이기도 하고요. MWC19에서 제시된 비전이 뭐냐면 더 이상 이동통신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는 거죠. 이동통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5G를 통해서 이동하는 객체와 정지된 객체를 다 연결해가지고 스마트시티 전체를 연결하고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발전. 이게 MWC19의 거대한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안 쓰고 MWC라는 약어만 쓰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G, IoT, AI의 융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장표들을 한번 우리가 쭉 보고 지금 어떤 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G에서 얘기했던 게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인데 여기 20GBps 그다음에 100만 개 연결 1ms 그 숫자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5G를 지금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도 지금 이제 연구실에 이제 그 유선망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5G로 이제 자유롭게 와이파이 없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편리함도 물론 있지만 뭐 실내에서 잘 안 터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예견했던 속도 20GBps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실험했을 때 대략 나오는 게 한 1기가 정도, 그러니까 896 평균, SKT만 1기가 넘었고 뭐 이런 통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대략적으로 1기가를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3.5기가 5G 말고 28기가 5G에서 이제 미국에서 찍어봤더니 뭐 3기가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는 속도면들. 결국 마케팅을 못 따라가는 5G의 성능이 지금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이제 가져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장표도 이제 그 전에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를 지금 상용화된 5G가 지원을 못한다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초고속은 지원을 하는데 속도가 1GBps인 측면, 그 다음에 뭐 초저지연 초연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점차 도시를 다 연결하고 싶은데 아직 그걸 못 갔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에 요거를 한번 좀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어떤 거냐면 그 5G 이제 표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15에서 5G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 4월에 릴리즈 15로 표준화를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릴리즈 16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릴리즈 15는 아직 초고속은 지원하지만 초저지연은 표준에서 일부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제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R16, 릴리즈 16이 그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다 지원하는데 15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17이 표준화가 마무리돼서 여기까지 5G를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릴리즈 18이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5G 어드밴스드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용어들이 여러 개 있었던 거죠. 뭐 B5G 해서 비욘드 5G도 있고요. 5.5G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일단 5G 어드밴스드라는 용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5G가 1기가 정도면 5G 어드밴스드가 목표로 하는 게 한 10기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24년에 이제 6G 표준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목표로 하는 게 한 뭐 100기가 또는 이제 넘어 뭐 1테라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로드맵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R15 5G가 여기 보면 eMMB, 그러니까 어떤 초고속만 지원한다는 부분입니다. 초고속화, 초저지연 일부인데 이제 MMTC가 이제 초연결 부분, URLLC가 이제 초저지연인데 그게 R16이 가야 즉 산업용에서 쓰기에는 이제 R16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2019년 4월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우리나라가 최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간 5G가 NSA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쉽게 보면 이제 4G 유선망에 무선망만 5G를 붙인 NSA 모드로 상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R15로 상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에 비해서 5G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주요 이슈가 이제 스탠드얼론 부분들, 그러니까 5G 유선망에 5G 무선망을 어떻게 붙일 거냐 이런 이슈가 있고요. SA 이슈, 이거 하나, 이게 이번 MW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16 5G.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새로 까는 망들은 대개 R16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R16의 SA를 쭉 깔지 않을까? 이런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8기가 5G도 있었고, 뭐 비면화 대역 5G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4G에 비해서 주파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좁아지고 기지구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빌딩에 개별적으로 뭐 스몰 셀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슈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네,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도 이제 어떤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제가 가져온 화면이 이제 MW19에서 이제 싱텔 쪽에서 싱가포르 쪽에서 이제 발표한 화면인데, 보면 뭐냐면 데이터는 크게 증가하는데 이동통신사가 가져갈 레버뉴는 1%에 그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이동통신사는 수익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MWC23의 GSMA가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5G를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존 히스토리를 봤고요. 이제 MW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가 간 대립 간 경쟁도 하나 좀 있고, 그러니까 GSMA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이동통신사를 대변하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하고 부딪히는 거죠.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부딪히는 부분 중에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 그다음에 망 사용 이슈,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랜이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화웨이를 이제 견제하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통신 장비사가 이제 화웨이, 에릭슨, 삼성에서 이제 화웨이, 에릭슨 양강이 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 화웨이를 좀 견제해보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 신문이죠.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가 뭐가 있냐면 독일에서 지금 화웨이 장비를 60% 가까이 쓰고 있는데 화웨이와 GT를 배제하겠다라는 독일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히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5G망을 쭉 깔아야 되는데 망을 쭉 깔려고 보니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망이.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5G 표준이 계속 진화하면서 기존 통신 장비에다가 계속 뭘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신 장비 시장을 여러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좀 이 부분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단가를 낮춰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랜이고, 오픈랜을 통해서 통신 장비 생태계를 확산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 오래 나온 게 뭐 폴더블 이슈, 이런 것도 하나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5G로 수익 내기라고 하는 걸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망 사용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상화 기지국 VLAN이라고 하는 것하고 오픈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장비 쪽입니다. 5G망을 계속 가야 되는데 표준도 진화하고 기능도 바뀌고 복잡하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장비값을 줄여서 이동통신사가 장비 확산을 쉽게 할 거냐. 이제 가상화 기지국 VLAN이라고 하는 부분과 오픈랜이라고 하는 부분들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API 표준화와 서비스 확장은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네트워크 API 표준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벤츠가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이제 새로운 걸 내놓으려면 몇 개의 이동통신사랑 계약을 하는 64개의 이동통신사랑 개별 계약을 하고 개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API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쉽게 가기 위해서 네트워크 API를 표준화해서 그 서비스를 열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은 예전부터도 이 네트워크 API 표준화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급박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숨어있는 얘기가 5G SA 진화랑 좀 맞물려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진화랑 좀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5G 스탠드얼론으로 가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돈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분석에 따라서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망 사용료를 크게 때린 거는 결국은 우리가 5G SA를 진화를 갈 때 돈을 내. 이런 얘기랑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그런 분석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이제 다른 이슈지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5G 서비스를 확장해 가면서 가겠다. 그래서 그 이동통신사가 지금 클라우드를 강화하고 클라우드를 직접 붙여서 가는 부분들도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명확하게는 전시회에서 밝히진 않았는데 지금 중국 폴더블폰 적용 확대에 이제 기존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랑 협력하던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MWC19에서 그 폴더블폰 시장을 이제 삼성이 주도해 나가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뭐 계속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망 사용료를 보면 이제 뭐 EU의 뭐 TL이 보통 상임위원들 그다음 유럽의 이동통신사들이 나서서 이제 망 사용료를 지지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넷플릭스는 얘기합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5년간 전체 수익의 한 50% 정도 6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망 사용료를 징수하면 우리가 컨텐츠 투자를 좀 줄이게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그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지금 GSM의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5G 망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그 부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관점으로 이 이슈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상화 기지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신 장비가 갖다가 이제 계속 뭘 붙여야 되는 거죠. 이러지 않고 범용 서버에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VLAN이고요. VLAN하고 오픈랜하고 뭐 다른 개념이지만 이제 연결이 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를 가상화하면 이점은 뭐 범용 서버를 쓰니까 확실히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인텔 부스에서 이제 가져온 부분인데, 그래서 뭐 2G, 4G, 5G 뭐 이걸 다 지원하는 VLAN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 추가나 업그레이드 관리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모두 얘기하냐면 개별 통신사가 공동으로 VLAN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눠서 쓰는 거죠. 그러면 통신사 공동 사용도 가능하고 장비 호환성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장비 업체가 통신 장비를 독점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제 세계 1위의 이제 VLAN 가상화 기지국 업체는 삼성이 가고 있고 삼성이 이제 빨리 움직여서 그쪽 시장을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VLAN 쪽을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VLAN을 통해서 통신 장비 가격을 절감하는 게 목표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MWC 핫 이슈는 이제 오픈랜인데 지금 이제 오랜 얼라이언스의 의장은 이제 전에 이제 LG에도 계시고 SK텔레콤도 계셨던 이제 최진성 부사장님이 이제 맡고 계시고요. MWC 23에 이제 65개의 오랜 얼라이언스 관련 전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 오랜이 막 확장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기지국을 우리가 DU나 RU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이터 유닛하고 라디오 유닛 무선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눴을 때 그 DU와 RU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3GPP에서는 그 인터페이스까지 저는 표준화를 안 하기 때문에 오렌에서 그걸 표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장비 업체가 나는 RU가 강점이야. 대개 이제 RU가 강점인데 그럼 RU를 만들어서 납품하고요. 또는 DU가 강점이라서 DU를 만들어 납품하고 해서 이 통신 장비 시장을 활성화하는 생태계를 확장하는 게 목표. 그래서 이제 오픈넷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격 감소, 각 장비의 전무성 확대 기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면 가장 큰 이슈로 뭘 보냐면 그러니까 뭘 보고 있냐면 이제 미국의 마비니어를 들고 있는 거죠. 이제 오픈랜을 또 이제 미국에서 많이 밀고 있거든요. 화웨이 견제를 위해서 미국도 오픈랜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래서 마비니어라는 업체가 이제 DU를 상용화해서 뭐 도이치텔레콤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일부 이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라쿠텐 같은 경우 이제 아예 라쿠텐 심포니라고 하는 어떤 업체를 하나 설립을 해서 이제 오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애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체 연구 개발한 오픈랜 기술을 에팔텍, ADRF 코리아라는 업체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픈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관건은 뭐냐면 이제 가격과 성능이 이제 이슈가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오픈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릭슨 전 시장에 가보면 에릭슨 전 시장 뭐 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강조는 안 하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상황이고 이동통신사와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 주도로 투자를 해서 이 투자비를 조금 더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아직 뭐 이제 통신 장비 시장이 아무래도 정부 투자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엮여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숨어 있는 게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투자도 엮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격과 성능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오픈랜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오픈넷과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 API 표준화도 이슈가 좀 됩니다. 이게 재밌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맨날 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들어오는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제 MWC 기간 중에 이제 오픈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MWC 때 나눠주는 기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뭐야라고 물으면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위한 범용 네트워크 API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이제 QOD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퀄리티 오브 디맨드해서 지금 여기 제가 에릭슨에서 이제 QOD 시연하는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QOD API를 쓰게 되면 화질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와이파이로 게임을 하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이동통신망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퀄리티가 유지가 되게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QOD API를 쓰게 되면 비용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세션 위드와 QOD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QOD API를 안 쓰면 화질이 떨어지는데 QOD API를 쓰면 화질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고급 멀티미디어 컨텐츠 서비스를 위해서 뭐 페이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통신사들이 그런 API를 통일을 해서 열어두면 서비스 개발자가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고 이동통신사의 수익이 제고될 거다 이런 방안으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총 이제 21개의 이동통신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QOD AP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걸 한번 QOD라고 하는 걸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랑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카마라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CAMARA인데요. 카마라 얼라이언스 처음에는 못한 줄 알았어요. 카메라를 잘못 썼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카마라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API 정의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서로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 이제 초기 단계로 카메라 얼라이언스가 이제 몇 개의 API만을 공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위치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온오프 상태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QOD 네트워크 품질 보장
이런 부분들을 가고 있고 그래서 MWC23에서 이제 GSMA와 공동으로 오픈 게이트웨이 API를 카메라 얼라이언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요 네트워크 API하고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SA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SA가 이제 스탠드얼론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2019년 4월에 우리가 5G 상용화한 거는 이제 4G 유선망에 무선만망 5G를 붙였는데 5G 유선망을 넣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NS 기존 거를 NSA non-standalone 그다음에 5G 단독망 또는 단독 모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SA 부분인데 5G SA를 가면서 뭐가 지원되냐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를 쭉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 보장이 필요한 부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경쟁망이 되는 거죠. 여러 개 단말기들이 나눠 쓰는 거고 이 부분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5G SA 기반 고품질 서비스는 통신사의 이제 수익성과 연결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장해 주는 대가로 서비스 업체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가금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통신사의 수익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부 분석에서는 저도 이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이게 이제 앞에 망 사용료 관련 이슈와 연결될 수가 있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G SA가 쭉 확대되면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서비스를 끊기지 않게 즐기려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페이를 하다 아니면 소비자한테 받아서 넷플릭스에서 페이하던 그 부분이 이제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이슈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QOD 연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릭슨 담당자한테 QOD와 그럼 SA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질문했더니 에릭슨 담당자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냐면 QOD라는 게 SA가 되면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만 그 기존에 있던 4G나 뭐 NSA에서 안 되는 건 아니라요. 되긴 되는데 이게 보장이라기보다는 이게 퀄리티가 좀 낮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QOD와 SA를 연결하면서 나중에 이동통신사의 수익성이 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좀 이슈가 좀 되고요. 그래서 전시에 보면 5G SA 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나. 주로 이제 에릭슨 쪽에 전시가 상당히 많았는데 에릭슨 전시장에서 보면 이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와이파이가 없을 때 고속의 데이터 서비스를 즐기려면 실외 5G 환경에서 게임을 즐긴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속도 보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에릭슨의 5J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의 개념이 되고 맨 밑에 걸 보면은 이제 에릭슨의 공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차 연결이 될 거라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차나 소방차나 구급차에서 카메라 정보를 실시간 전송할 때는 그 대역폭과 뭐 이제 데이터 속도를 보장을 해야 되니까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서 데이터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에릭슨의 5G SA 네트워크 슬라이싱 공공 서비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보다폰 쪽에 갔는데 그 맨 밑에 사진인데요. 이제 원격 제어 서비스를 하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는 어떤 뭐 제어 손의 정보라는 카메라 정보가 이제 서버로 가고요. 그것도 안 끊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5G로 로봇의 제어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로봇에서도 또 그 카메라 정보 올라가는 거죠. 그런 어떤 네트워크 정보들이 그 서로 속도가 보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두 단말 그래서 이제 보여준 게 뭐 요 두 단말 간에 그 속도가 보장되면서 원격 로봇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크리티컬한 산업용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일반적인 스마트폰 관련한 서비스라고 보면 밑에 두 개는 어떤 산업용 부분인 거죠. 산업용 부분에도 많이 확장이 될 수 있고 그게 5G SA 진화를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다폰에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요 이제 손 쪽에서 카메라 올라오는 부분하고 로봇 쪽에서 카메라 올라오는 부분은 속도를 보장해주고, 그럼 나머지 망에 다른 단말기들이 붙었을 때는 이제 그 기존의 네트워크 리소스를 나눠 쓰는, 뭐 전송 속도를 보장하지 않는 이런 이제 시연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G SA 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동통신사들의 입장, 그러니까 GSM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원하는가를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망 사용료로 직접 돈을 받으면 좋고, 그다음에 가상화 기지국 VLAN하고 오픈랜으로 단말기 장비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API 표준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서비스에 대해 API에 대한 비용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5G SA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연결된다. 요게 이제 요 이번 MWC23의 GSMA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6G 진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앞에도 우리가 봤어요. 앞에도 뭘 봤냐면 이제 3GPP가 이제 릴리즈 18부터 작년부터 표준화 들어가고 있는 게 5G 어드밴스드 표준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5G 어드밴스드 표준에서 이제 한 10기가bps 정도, 네트워크 스피드 10기가bps 정도의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낼 거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릴리즈 18의 목적은 뭐냐면 뭐 B5G, 비욘드 5G나 뭐 5G 플러스 5.5G 이런 혼재된 명칭을 5G 어드밴스드라는 걸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번 이제 MWC에서는 화웨이가 이제 주도적으로 관련 기술을 좀 전시를 했고요. 퀄컴도 이제 일부 기술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 2024년, 2025년도에 한 10기가bps의 속도로 상용화를 하게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6G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6G가 많이 전시됐다라고 보다는 찾아서 봐야 이제 전시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정이 뭐냐면 이제 3GPP가 이제 릴리즈 20에서 이제 5G 어드밴스드 5.5G 표준을 마무리를 하고요. 릴리즈 21에서 이제 6G 관련 표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릴리즈 21부터 이제 6G가 진행이 되는데,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2024년부터 표준화 시작하고요. 아직 표준화 시작을 안 했어요. 2028년에 완료하고 2030년 전로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뭐 100기가bps 이상, 뭐 많이 가면 뭐 1테라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표준화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MWC23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6G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년 MWC24에서는 이제 6G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얘기가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2024년 표준화 시작인데, 표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게 뭐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 한국에서 이런 걸 해보면 되게 좋으니까 이걸로 표준화를 해야 돼라고 이제 업체들이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6G 표준 선정을 위해서 선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이제 뭐 라이브 데모라 그러는데 뭐 완전한 데모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6G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개 대역의 주파수 대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6G 표준화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뭘 넣을지 또는 뭐 어떤 주파수 대역을 쓸지도 결정이 안 된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6G 주파수 백서를 공개한 적이 있고요. 각각 한 5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표준화 논쟁을 내년부터 가게 되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개별 전시로 보면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에 6G 센싱 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G에서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6G가 가게 되면 이제 센서로 쓸 수 있다, 네트워크 센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6G 사람이 걸어가면 사람의 위치를 인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피아노를 연주해 준다든가, 또는 이제 증강현실 비슷하게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가 사람을 인지하면 로봇을 정지시키고, 그래서 이제 6G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파수가 높아질 확률이 높은데, 주파수 높아지면 센서로 쓰면서 통신 장비 내에서 센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하나 좀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에 이제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의 이제 기지국
프로토타입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구현을 했는데 이 무선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광 케이블로 이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이긴 한데요. 속도가 한 100기가bps 정도, 한 102기가bps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시연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삼성 쪽에서도 뭐 서브테라 쪽으로 한 100기가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2024년 정도에 이제 6 표준화가 진행이 되면 관련 부처라든가 통신사라든가 이제 장비사 등등에서 이제 선행 연구를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서 이제 나온 부분은 이제 6 진화할 때 이제 그 UAM 부분 상공망에서 이제 크게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위성도 좀 위성 통신을 쓸 수도 있고 6로 진화하면서 이제 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공망 부분이 뒤에 이제 한 페이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제 어떤 기존의 5G 전파를 그 안테나를 이제 위로 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거를 조금 더 필요한 기술들 더 접목하고 6 진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NTT 도코모에서는 이제 휴먼 오그멘테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종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데모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던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개 정도 데모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게이오대하고 협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6G를 기반으로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제 촉각이라든가 데이터가 많을 텐데 그걸 모델링하고 전송해서 뭐 새로운 인터랙션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부분은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촉각을 전송하는 이런 데모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미가 있는데 이제 뭐냐면 장인이 어떤 하나하나의 손놀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전송을 해줘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시연이 있었습니다. 6G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6G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었던 건 아닌데 각각의 개별 이동통신사나 장비사들이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고 화웨이는 5.5G에 집중을 하고 6G는 그냥 한 페이지 정도 개념적인 것만 좀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5G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뭘 또 봐야 되냐면 산업용 IoT 시장의 확산을 많이 못했다는 거죠.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전열을 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상용화된 릴리즈 15, 릴리즈 15가 초고속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초저지연 일부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저지연, 초연결을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확산에 제한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볼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럼 모빌리티에서의 5G 서비스, 커넥티드 카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하나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아반치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아반치가 뭐 그냥 뭐 특허 플랫폼 회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엔 뭐 LX나 인터 디지털이나 노키아, 퀄컴, 샤프, 소니 등의 특허를 아반치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작년에 4G 통신 특허로 차량 한 대당 $15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일이고요. 왜냐하면 5G는 별개입니다. 5G 특허 플랫폼 만들고 있어요. 4G 통신에 대해서 대당 $15, 대략 한 2만 원 잡으면 어떤 자동차, 메이저 자동차사가 뭐 세계 1위 자동차 1,000만 대 정도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그 절반만 해도 500만 대고요. 500만 대, 그 다음에 2만 원 하면 1,000억입니다. 1년에 1,000억이고 그러니까 그게 한 회사도 아니고 전체 회사. 그러니까 대략 뭐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이 아반치에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동차사의 걱정은 뭐냐면 그럼 5G는 또 다른 거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주요 자동차사들이 다 소송을 했는데 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도 이 사태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히스토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노키아랑 뭐 벤츠의 소송에서 시작됐다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 기존의 IT가 가지고 있던 특허와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어떤 싸움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주요 자동차사가 다 졌고요. 아반치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현대자동차도 수용을 했고요. 아반치가 이제 9월 이후는 $20로 올렸어요. 네.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5G 통신은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나니까 뭐가 좀 벌어지냐면 그러면은 5G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CVTX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이 같이 지금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면 로열티 프리인 DSRC 계속 써야 되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역으로 아반치에 퀄컴도 들어있긴 한데 자동차사가 이제 어떤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쪽에 퀄컴의 그 스냅드래곤 디지털 샤시를 많이 쓰게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확한 앞에 나왔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통신사가 돈을 내야 된다. 통신사 고민이 많다. 5G는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뭐 CV텍스 진화가 어렵겠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하나, 그거는 이제 팩트로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부분 뭐냐면, 여기 이제 아반치 사태가 내가 퀄컴 프로세서를 썼다고 해서 그 아반치가 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퀄컴 칩은 쓰면서 돈을 또 내야 되는 사태가 돼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일단은 퀄컴 칩을 쓰는 거죠. 네, 그럼 퀄컴 칩을 쓰면 아반치 말고 다른 소송은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퀄컴 칩을 안 썼다가 다른 데 소송으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차 쪽에 이제 퀄컴의 통신 파워가 좀 세지는 측면도 연결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얘기, 정확하지 않은 얘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IT 쪽에 생각하는 커넥티드 카는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이 많다는 거죠. 이동통신사와 개별 계약을 해야 되고요. 요금 부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고려를 해야 되나? 결국 이제 그 앞에서부터 망 사용료부터 쭉 나오는 부분들은 뭐가 되냐면 통신사가 망 사용료 네. 그러면 서비스사는 그러면은 우린 투자를 못 하거나 소비자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결국 이제 누가 페이를 할 건가?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담이나 구독형 서비스. 결국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통신과 자동차라는 이종 산업의 융합은 쉽지는 않다.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이미 4G 통신에서 대당 $15를 낸 자동차사는 앞으로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많이 투자를 할 거다. 현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상용화된 V2X는 유럽의 ITS G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DSRC 기반으로 이제 차량이 출시가 유럽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목표하는 거는 이제 DSRC 기반 V2X 망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깔린 망은 기존의 5G나 4G 같은 이동통신망을 병행을 한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5G NR-V2X와 DSRC를 연계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CVTX라고 하는 부분들을 LTV2X하고 5G NR-V2를 좀 나눠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CS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주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차량 인프라를 확대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로. 예를 들어 이제 보쉬의 5G MEC 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사거리건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센서가 감지를 해서 정보를 차량으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이번에 CS에서 보면 주요 부품사들이 이제 라이다 대량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뭐 보쉬가 대표적이고 보쉬가 2025년 그리고 이제 루미나 견제가 좀 있는 부분인데 보쉬, 컨티넨탈, 발레오 다 이제 라이다 대량 양산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이다가 차량에 안 들어가면은 참 곤란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인프라에 깔겠다는 얘기하고도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V2X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쪽으로 넘어오면 폭스바겐의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 뭐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카리아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리아드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전면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이슈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작년에 제가 더밀크에도 글을 하나 썼는데요. 안드로이드하고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좀 나눠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위한 플랫폼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적용하려는 자동차사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갖다가 이거를 막 고쳐가지고 자동차에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들어가는 작업량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을 자동차의 화면에 뿌려주는 미러링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어떤 엔진 같은 걸 경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가 2017년에 구글에 새로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이제 뭐냐면은 아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자동차에서 갖다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에 맞춰서 개발을 해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써.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이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업체들이 경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제 종속될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 쓸 거냐. 그런데 이제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자동차사에 상당히 이슈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최근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말고 안드로이드 자체 점유율도 되게 올라오는 게 중국 자동차사들이 안드로이드를 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스마트폰 개발자들을 이쪽으로 자동차사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활성화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제가 더밀크 글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볼보의 EX90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올인 프로세서 쓰고요. 루미나의 라이다 들어간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프로세서 첫 번째 상용화가 되는데 그게 벤츠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뭐 벤츠는 루미나 투자도 했고요. 그다음에 루미나는 중국의 이제 지리자동차 회장이 만든 자동차 부품 회사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중국 지리자동차도 볼보를 소유하고 있고 벤츠도 한 10%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중국 쪽의 영향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볼보가 이제 EX90을 만들면서 거기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벤츠도 2024년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전면 도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BMW도 2024년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발표를 했고요. 이제 폭스바겐도 우리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전면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왜 SDV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바꿨어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그러면 자동차사도 구글을 견제하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SDV를 위해서 많은 이점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네, 뭐 인터뷰 할 때 나온 얘기와 좀 정리를 해보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매번 우리가 다 개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뭐 챗 GPT 이슈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공지능 API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자동차사가 협력사들과 자체 개발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플랫폼 적용이 가능하고 호환성이 높고 그러니까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런 부분도 쉽게 넣을 수 있다. 대신 자동차사는 어디에 지금 가냐 하면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에 집중하겠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한 3개 정도 나눠지고요. 또 자율주행하고 차량 제어를 테슬라는 그걸 융합 붙여서 가고 있는 거고 테슬라의 ECU 구조가 대개 2개 정도로 보면 자동차는 한 3개 자율주행 차량 제어 인포테인먼트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이 소프트웨어 통합에 좀 집중하고 인포테인먼트 쪽은 조금 구글의 힘을 좀 빌려보자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가격이 나중에 독점이 되면 구글이 가격을 올리죠. 네, 뭐 여러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아주 구글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을 구글로 바꾸면 평생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요거 용량을 제한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제 차량용 앱스토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앱스토어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 하만이 만든 이그나이트 스토어가 이제 적용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하만 입장은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이쪽에 이제 차량용 앱스토어에 많이 이제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 LG 등등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 하던 그 역량을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자동차 시장이 급변할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차량용 앱스토어 시장을 발전을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못 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던 경험들 외부에서 타이젠 경험들, 안드로이드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이 스마트폰에서 했던 경험들 요거를 이제 자동차에서도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앞에 페이지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5G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럼 이제 네트워크 API 표준화가 스마트카 서비스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개별 계약이나 개별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도이치텔레콤과 T모바일은 이제 Tdiv 엣지라고 하는 플랫폼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카마라 얼라이언스의 API 표준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이제 지멘스 에너지를 드는 거죠. 그래서 퀄러티 온 디맨드 이제 공장에서 쓰려면 전송 속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네트워크 API를 사용하면 공장의 원격 유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이동 시간이라든가 유지 보수 소요 시간이 감소하고 비용에 도움이 돼. 다만 이제 API 사용료를 뭐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쉬가 이제 자율주행의 Tdiv 엣지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보쉬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독일에서 쓰던 통신 API를 미국에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독일과 미국에서의 확장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Tdiv 엣지 네트워크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V2X 쪽으로 우리가 넘어오면 V2X 시장이 지금 보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은 이제 전시회에서 그러니까 5GAA 투어가 있었어요. 5GAA 투어가 있으면 이제 각국의 기자분들 쭉 오시는데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냐면 CVTX 상용화 동향은 이제 5GAA 측에서 발표하는 거는 중국은 준비 중이고 미국은 노력 중이다.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 사례가 CVTX는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DSRC는 유럽이 이제 ITS G5 상용화를 갖고요. 일본 쪽에 이제 온 뭐 저처럼 교수님이면서 이제 리포트 하시던데 그 도요타나 혼다 쪽에서 이제 DSRC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미국에서 진행되는 CVT 상황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이나 일본처럼 기존 자동차가 센 나라들 그 다음에 유럽이나 일본이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덩어리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통신망을 충분히 깔 수가 있는 거죠. DSRC로 갖고 그 다음 미국 중국은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IT도 세고 자동차도 세니까 어떻게 결정할까 뭐 이런 상황으로도 좀 이제 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GT 중국 쪽 GT요. 중국 GT 쪽에 이제 전시를 뭘 하냐면 3GPP R15 CVTX를 이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R14 V2X가 그러니까 LT V2X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용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다르면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연 시간 문제 여러 성능 문제가 있어서 R14는 안 되고 지금 우리는 R15를 갔더니 이거 괜찮아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 R15 V2X하고 R16 V2X를 요 CVTX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퀄컴하고 오토톡스가 이스라엘 오토톡스고요. 현대도 투자한 업체입니다. 5G NR-V2X 칩셋을 올해 연말 정도로 빨리 내놓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퀄컴이 나와 있는 칩셋이 R14 V2X 칩셋이 있는데 R15는 안 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5G NR-V2X 칩셋을 내놔서 5G NR-V2X 칩셋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대량 양산은 2025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2023에서 우리나라의 에티포스가 이제 세계 최초로 5G NR-V2X 모뎀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1년 정도 이제 빠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도기에서 에티포스의 5G NR-V2X 모뎀이 상당히 우리나라 V2X 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2X 서비스 사례를 잠깐 좀 보면 이제 오토톡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업체죠.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하게 어디 뭐냐면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토톡스가 이제 주즈라고 하는 거를 전시를 했고요. V2X 디바이스 둘 다 이제 CVTX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전거 핸들에 설치돼서 뭐 어두운 상황이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 뭐 차량이 가까워지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알림을 줘서 안전성을 높여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이치텔레콤이나 이제 스포크에서 이제 전시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의 네트워크 CVTX 기기를 설치를 하고 안전성을 높여보자. 이건 이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최근에 이제 LG 쪽에서 이제 소프트 VTX라고 해가지고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VTX가 이제 뭐 차량 인프라, 차량 연결 이런 어떤 보통 사이드링크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직접 5G망에 붙여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퀄컴이 제시한 비전을 잠깐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CVTX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으면 CVTX랑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5G망이 깔려 있으면 5G망을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마저 없으면 위성으로 커버하겠다. 뭐 테슬라가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스타링크랑 연계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도이치텔레콤의 시연은 이제 그 5G 기반의 이제 시연입니다. 이제 차가 필요할 때 원격 운전을 통해서 집 앞에 이제 뭐 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진 못했어요.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 원격 운전 회사 웨이랑 같이 개발했다. 상당히 재미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업체 오토노머스 A2G에서도 이제 원격 제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이제 차량 쪽에서의 원격 제어 응용. 그럼 이제 거기에서의 지연 시간이 지연 시간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전송 속도가 보장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5G 이슈가 자동차 쪽에서도 큰 이슈가 된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UAM을 위한 이제 상공망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 대표적인 전시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높은 게 이제 300m 높이의 기지국인데 300m 높이의 이제 기지국을 설치를 해서 500m까지 5,000m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5,000m 높이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현재는 LTE로 가는데 이제 5G로 준비를 곧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SKT에서 이제 업틸티드 안테나, 그러니까 뭐 기존에 아래로 써던 거를 위로 이제 올려서 이제 상공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제 4G, 5G, 6G를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시장에서 이제 하이퍼루프 모형이 크게 전시되어 있고요. 네, 모형만 전시하는데 모형이 크다 보니까 전시장을 많이 차지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GSMA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가? MWC23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네, 핵심 뭐냐면 5G 추가 투자를 위해서 망 투자, 뭐 여러 투자가 있는데 그게 부담되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망 사용료 부분, 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나 서비스 업체들한테 좀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가상화 기준 VLAN하고 오픈랜 두 개 부분은 장비 시장을 좀 장비 가격을 낮추고 장비를 활성화하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랜의 이슈는 이제 가격과 성능 부분이 이슈가 될 거고 가상화 기지국에서는 이제 일찍 이제 가상화 기지 VLAN 시장에 뛰어든 삼성이 이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API 표준화를 통해서 이동통신사들이 연합해서 네트워크 API를 표준화해서 열어줌으로써 이제 그 네트워크 API 상류를 받는데 그 부분이 이제 5G SA 진화랑 맞물려 있다. 이런 거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 확장으로 이제 어떤 돈을 좀 버는 부분들, 그래서 5G 수익 내기, 이 부분이 GSMA가 하고 싶었던 핵심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6G 진화와 선투자 부분은 2024년이면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아직은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표준화 이전이니까. 근데 곧 진행되는데 표준화라는 게 이미 개발된 기술을 들고 가서 우리가 해봤더니 어떠니까 이걸 표준화에 넣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어떤 표준 선점을 위한 선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5G와 모빌리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확장 부분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API 개방이 스마트카 서비스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카리아드의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전면 적용. 그래서
자동차와 IT 산업의 융합에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차량용 네트워크 쪽에서 앞으로 이제 5G 위성통신, VTX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VTX 사이드링크 측면에서 이제 DSRC를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진화를 위해서 이제 5G NR VTX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